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멋진 위스키바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로 위스키의 세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맛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역사나 문화, 그런 이야기들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위스키 기본기를 좀 다져보면 다음에는 어디 가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위스키 관심도 많아지고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정보 나누는 것도 활발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딱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요. 위스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크게 3단계던데요. 네, 맞아요. 딱 3단계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곡물, 보리나 옥수수 같은 거요. 이걸 발효시켜서 일단 술, 그러니까 양조주를 만들고요. 아, 양조주? 네. 둘째는 이 양조주를 증류해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확 높이는 거죠. 증류.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셋째 단계가 오크통 같은 나무통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아, 숙성. 네. 이 숙성을 통해서 위스키 특유의 그 색깔, 또 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재료 쓰냐, 어떻게 증류하고 숙성하냐에 따라 위스키도 되고 브랜디도 되고 럼도 되고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곡물 발효, 증류, 그리고 숙성, 이 3가지군요. 그럼 이 위스키라는 술은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얘기가 많던데? 증류 기술 자체는 역사가 엄청 길어요. 저기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니까요. 와, 그렇게 오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로서의 증류주는 이슬람 세계에서 좀 더 발전해서 유럽으로 전파된 걸로 보고요. 그게 한 11세기에서 13세기, 그때쯤 수도사들을 통해서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수도사들이요? 네,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포도 키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많은 곡물을 이용해서 증류주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위스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조냐, 이건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사이에 아직도 얘기가 좀 있지만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15세기 스코틀랜드 기록이 좀 더 인정받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초기에는 이걸 생명의 물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라틴어로 아쿠아비테. 맞습니다. 특히 그 14세기에 흑사병 돌 때 이게 병을 예방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하죠. 그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뭔가 살균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쿠아비테가 게일어로 번역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의 위스키가 되었다는 설이 아주 유력해요. 아하. 당시 사람들이 이 독한 술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영어 단어 스피릿이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독한 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위스키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금 문제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아, 네, 정말 결정적이었죠. 18세기 초에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통합되면서 위스키 원료인 메가, 그러니까 싹티움 보리어, 거기에 세금을 엄청 높게 매긴 거예요. 아, 원료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산속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가서 몰래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밀주, 영어로는 문샤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달빛 아래서 몰래 만든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숨어서 만들다 보니 제대로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옆에 굴러다니던 낡은 나무통에 술을 넣어뒀는데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대먹이 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 그 포도주 담았던 통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빈 통에다가 밀주를 넣어놓고 한참 뒤에 꺼내 마셔보니까 예전에 그 거칠고 독하기만 했던 술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훨씬 부드럽고 향도 좋고. 와. 이게 바로 오크통 숙성의 우연한 발견입니다. 세금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생긴 일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스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풍미를 만들어낸 거죠. 이야,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럼 이제 여러 종류의 위스키들이 생겨난 거군요.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 주자라면 역시 스카치 위스키죠.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보리를 원료로 쓰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소 3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해야 합니다.
3년? 네. 그리고 아이리시 위스키는 좀 다른데요. 예전에 그 세금 피하려고 싹 안티움 보리를 좀 섞어 쓰기도 했고요.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위해서 3번 중류하는 전통이 있어요. 스카치랑 구분하려고 철자도 위스키가 아니라 위스키 이렇게 이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아, 그 이가 그런 이유였군요. 그럼 미국 위스키는요? 특히 버번 위스키가 유명하잖아요. 네,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주 원료로 써요. 51% 이상 써야 하고요. 또 아주 특징적인 규정이 있는데 반드시 새 오크통, 그것도 안쪽을 불에 그을린 통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통만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버번 특유의 바닐라나 캐러멜 같은 달콤한 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죠. 아, 그리고 버번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재미있는데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프랑스 왕가 이름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 편을 들어줬던 프랑스 부르봉 왕조, 영어로 버번이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켄터키주의 한 카운티 이름을 버번 카운티라고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생산된 위스키가 미시시피 강 따라서 배로 운반될 때 통에 버번 카운티라고 딱 찍혀서 나갔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냥 버번 위스키가 된 거죠. 아, 지역 이름이었군요. 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버번은 3통만 써야 하니까 한 번 쓴 총은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된 버번통을 스코틀랜드에서 엄청 많이 사가요. 스카치 위스키 숙성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거든요. 버번통에서 배어나온 향이 스카치에 또 독특한 풍미를 더해주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셈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위스키 라벨 같은 거 보면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했다, 쉐리 캐스크 피니시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라벨에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14년 더블 캐스크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풀어볼게요. 스페이사이드는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유명한 위스키 생산 지역 이름이고요. 아, 지역. 싱글몰트는 단일 증류소에서 100% 메아, 멜트드 발리만 써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증류소만의 개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위스키죠. 개성이 강하다. 그쵸. 스카치 위스키는 당연히 스코틀랜드 산이라는 거고 14년은 오크통에서 숙성된 최소 기간이 14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캐스크는 보통 버번 위스키 담았던 통이랑 쉐리 와인 담았던 통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다는 뜻이고요. 와, 라벨 하나에 정보가 엄청나네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뭐 조니워커나 발렌타인 같은 위스키들은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 원액들을 여러 증류소에서 가져와서 섞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일관되고 대중적인 맛을 내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야, 오늘 정말 고대 증류 기술에서 시작해서 세금 때문에 얼떨결에 발견한 숙성이라는 마법을 거쳐서 또 각 지역의 역사랑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온 위스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쭉 훑어봤네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한 발견이나 혹은 어떤 외부적인 제약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즐기는 위스키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다른 것들 속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혹은 아주 흥미로운 탄생 비화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무언가를 접하실 때 이건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고 그 기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꽤 재미있는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